지금 전 세계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나라 진짜 실화냐? 말도 안 된다! 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금이 꽉 찬 지갑을 길에 잃어버려도 한 푼도 빠지지 않고 주인에게 돌아오는 나라. 길거리에 걸어둔 옷들이 단 한 벌도 사라지지 않는 기적 같은 나라. 심지어 카페에 고가의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에 숨겨진 민낯을 취재하러 왔던 까다로운 BBC 기자마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인들을 제대로 참교육한 소름 돋는 한국의 치안 수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방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베넷입니다. BBC 아시아 특파원으로 일한 지 올해로 15년째입니다. 런던 본사에서 서울 발령을 받은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자영 통보를 받던 날 편집장 데이비드 로스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항상 커피 냄새와 마감 압박이 뒤섞인 공간인데 그날은 유독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데이비드는 책상 모서리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소피아, 요즘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고 있어. K-드라마, K-팝, K-푸드. 근데 BBC 독자들은 열광이 아니라 팩트를 원해. 한류 거품 뒤에 뭐가 있는지 그걸 가져와.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동 분쟁 지역, 동남아시아 정치 혼란, 인도 카스트 갈등 현장까지 누볐던 기자였습니다. 한국 문화 특집은 솔직히 제 커리어에서 가장 편한 축에 속하는 미션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명확했습니다. 화려한 한류 이면의 그늘, 과장된 이미지와 현실의 간극, 어느 나라든 깊이 들어가면 나오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미 기사의 구조를 짜고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짐을 싸면서 제일 먼저 챙긴 건 트래블 보험 서류였습니다. 분실, 도난, 의료, 항목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하는 건 런던에서 15년을 산 사람이라면 몸에 밴 습관입니다. 런던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동시에 방심하는 순간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아니었습니다. 피곤해서 잠깐 눈을 감은 사이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현금, 카드, 신분증까지 전부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사건 접수 번호 하나뿐이었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던 그날 저녁 누군가 이미 제 카드로 200파운드를 긁어간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대중교통에서 가방을 반드시 무릎 위에 올려두게 됐습니다. 핸드폰은 주머니 깊숙이, 지퍼는 항상 2번 확인했습니다.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런던에서 그건 과민 반응이 아니라 상식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넓고 정돈된 공간, 안내 표지판은 영어와 한국어가 깔끔하게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이 크고 현대적인 건 싱가포르나 두바이도 마찬가지니 특별한 감흥은 없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빽빽한 아파트 단지, 한강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들, 불빛이 가득한 도심. 여느 아시아 대도시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첫날 저녁은 근처를 가볍게 걸어봤습니다. 취재 전에 도시의 공기를 먼저 마시는 게 제 방식이거든요. 종로 근처 골목을 걷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골목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걷는 여성들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느린 걸음으로 걷는 사람. 편의점 앞 테이블에 혼자 앉아 캔맥주를 마시는 사람. 런던이라면 이 시간, 이 골목에서 저는 절대 혼자 걷지 않았을 겁니다. 설령 걷더라도 가방을 앞으로 메고 발걸음을 빠르게 유지했을 거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음료를 하나 집어 계산대로 가는데 카운터 옆 선반에 핸드폰 충전 케이블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핸드폰이 버젓이 충전 중이었습니다. 주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피곤했고 아직 이 도시를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때였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와 취재 수첩 첫 장을 펼쳤습니다. 데이비드가 원하는 기사의 키워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류 거품, 현실과의 간극, 과장된 이미지. 15년 경력의 기자로서 이 정도 기사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그냥 또 하나의 아시아 대도시일 거라고, 어디서나 봐온 것들이 다른 언어로 포장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종로 일대를 걸어다니며 취재 메모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인사동 골목, 광장시장 입구, 청계천 주변까지 2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거리는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골목마다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이것저것 담으면서 메모를 병행하다 보니 어느 순간 가방에 신경을 덜 쓰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카메라를 꺼내드는 순간부터 저는 동시에 가방끈을 더 세게 움켜쥐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점심을 먹으러 근처 한식당을 찾아 들어가 자리를 잡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가방 안쪽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카메라 파우치 사이를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겉주머니, 안주머니, 지퍼 달린 칸까지 전부 뒤졌습니다. 가방을 통째로 뒤집다시피 했습니다.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년 전 런던 지하철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심장이 먼저 내려앉고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 그 기묘한 공백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 2장, 영국 운전면허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카드부터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3년 전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이미 누군가 제 카드로 200파운드를 긁어간 뒤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카드사 국제고객센터 번호를 찾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이 갑자기 좁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고 저만 혼자 패닉 상태였습니다. 카드 정지를 신청하고 나서 112에 전화했습니다. 놀랍게도 영어가 가능한 상담원이 금방 연결됐습니다. 종로 일대를 걷다가 지갑을 분실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원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응대했습니다. 먼저 걸어온 경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습득물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근처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보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했습니다. 현금이 든 지갑을 누가 그냥 신고한단 말인가? 런던에서라면 그건 동화 속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신반의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 파출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안국동 파출소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돌렸습니다. 카드 명의 도용 피해, 면허증 재발급 절차, 런던 본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할지, 현금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 정도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찰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종로 인사동 골목 일대를 걷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투명한 비닐봉투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제 지갑이었습니다. 누군가 오전 11시 43분에 습득해서 파출소에 직접 가져다 줬다고 했습니다. 인사동 골목 근처에서 발견했다는 짧은 메모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습득자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보상을 요구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져다 주고 간 겁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는 봉투를 건네받아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2장, 영국 운전면허증, 아무것도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지폐 한 장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손으로 지폐를 한 장씩 넘겨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 잃어버린 지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해도, 카드사에 연락을 해도, 경찰이 움직여도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던 도시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골목에서 누군가 지갑을 주워 파출소까지 직접 걸어갔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사례를 바라지도 않고 현금이 든 지갑을 단 한 푼도 꺼내지 않은 채로 파출소를 나오면서 저는 가방에서 취재 수첩을 꺼냈습니다. 전날 밤 적어뒀던 키워드들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하나 썼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는가? 그 문장이 이후 6개월간 제 취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파출소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다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지갑 사건 이후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전날까지는 그냥 스쳐 지나쳤던 장면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왜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는가? 그 질문을 머릿속에 품고 걸으니 서울 골목이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취재를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종로 인근의 허름한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관광객보다 동네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테이블 옆을 보니 작은 서랍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안에는 수저와 젓가락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냅킨도 함께였습니다. 직원이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겁니다. 작은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눈에 걸렸습니다. 유럽 식당에서 수저는 직원이 가져다 줍니다. 혹은 테이블 위에 미리 세팅되어 있거나 손님이 서랍을 열어서 꺼내 쓰는 방식은 처음이었습니다. 비위생적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서랍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수저마다 방향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손님이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듯한 배치였는데 저는 그게 낯설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주문을 받더니 아무 말 없이 생수 한 병을 테이블에 놓고 갔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메뉴판 어디에도 생수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생수는 반드시 돈을 내는 항목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식당에서 물은 유료입니다. 심지어 수돗물을 요청해도 눈치를 줘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유료냐고. 직원은 제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드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테이블에 놓여 있거나 직원이 자연스럽게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당연한 듯 마셨습니다. 아무도 그게 특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으면 물이 나오는 것이 이 나라에서는 상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카운터 쪽으로 가는데 벽 한쪽에 정수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 2명이 컵을 들고 스스로 물을 받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판기처럼 생긴 것도 아니었고 동전을 넣는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수기였습니다. 누구든 와서 마시면 됐습니다. 컵도 옆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마시고 난 컵을 손님들이 스스로 옆 바구니에 넣는 것도 봤습니다. 직원이 치워달라고 안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마치고 식당 문을 나서면서 취재 수첩을 펼쳤습니다. 방금 목격한 것들을 하나씩 적어내려갔습니다. 테이블 옆 수저 서랍, 무료로 제공되는 생수, 셀프 정수기, 손님이 스스로 컵을 정리하는 풍경. 적고 나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따로 보면 그냥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 공간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달랐습니다. 식당이 손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수저를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물을 과하게 낭비하지 않을 거라고, 컵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거라고, 따로 잠그거나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냥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셀프 정수기를 식당에 놓아두면 어떻게 될지 저는 압니다. 컵을 가져가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물을 틀어놓고 가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결국 직원이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유럽 식당들은 통제합니다.
물은 직원이 따라주고 수저는 직원이 가져다주고 모든 것의 가격을 매깁니다. 신뢰보다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유럽 식당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달랐습니다. 시스템보다 신뢰가 먼저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취재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제 적어뒀던 문장 옆에 새로운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이 나라는 손님을 믿는다. 그리고 손님은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다. 데이비드가 원하는 기사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첩을 덮는 손이 가벼웠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데이비드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도착 일주일 안에 초안 방향을 잡아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수첩에 쌓이는 것들이 제가 예상했던 방향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류 거품을 걷어내는 기사를 쓸어왔는데 수첩에는 수저 서랍과 무료 생수와 파출소 이야기만 가득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그날도 종로 일대였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의류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가게들이었는데 한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게 안쪽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 밖, 길거리였습니다.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거에 빼곡하게 걸린 옷들이 인도 위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가게 안 직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난 방지 태그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옷을 구경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확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냥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저에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번화가에서 저 상황을 상상해 봤습니다. 직원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잠금 장치도 없이 물건을 내놓는 가게. 아마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의 대형 매장들도 입구마다 도난 방지 게이트를 세워두고 고가 제품엔 전자 태그를 달아두는 곳들이었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의 가게들은 달랐습니다. 길거리까지 물건을 내밀어 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가게는 직원이 안쪽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밖에 걸린 옷들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잃어버릴 거라는 가정 자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골목을 계속 걸었습니다. 한 블럭, 두 블럭, 같은 풍경이 반복됐습니다. 가게마다 문 밖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었고 아무도 그걸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게는 액세서리를 야외 진열대에 올려두고 있었고 어떤 가게는 신발을 인도 위에 줄지어 놓고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 없이, 감시 카메라 없이, 직원 시선 없이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마침 근처에 카페가 보였습니다. 잠깐 앉아 메모를 정리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는데 옆 테이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 노트북을 켜두고 가방을 의자에 걸어둔 채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간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갑 크기의 작은 파우치도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테이블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분 후 여성이 돌아왔습니다. 노트북도 가방도 파우치도 그대로였습니다. 여성은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처음부터 의심 같은 건 없었던 사람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취재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다.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콘센트마다 핸드폰이 꽂혀 충전 중이었습니다. 주인이 자리에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계산대 줄에 서 있거나 화장실에 간 사이에 맡겨둔 것들이었습니다. 고가의 스마트폰들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런 보호 없이 충전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두고 가방을 의자에 걸었습니다. 핸드폰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참았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30초를 셌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노트북도 가방도 핸드폰도 그대로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그런데 저는 그 당연한 결과가 전혀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으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이 부끄러웠습니다. 런던에서 15년을 살아온 제가 서울 카페에서 30초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취재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목격한 것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길거리에 무방비로 걸린 옷들, 짐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카페 손님들, 주인 없이 충전 중인 핸드폰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일 없이 제자리에 있는 풍경.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입니다. 두 번이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마다, 식당마다, 카페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원하는 기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다른 질문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감으로만 쓰는 기사는 BBC 기사가 아닙니다. 15년 동안 몸에 밴 원칙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강렬한 장면을 목격해도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지갑 사건, 수저 서랍, 길거리 옷가게, 카페 실험. 나흘 동안 취재 수첩에 쌓인 것들은 분명히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적 인상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나라 전체의 이야기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본 건 범죄 통계였습니다. 한국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약 30건 수준이었습니다. 영국은 같은 기준으로 100건이 넘었습니다. 미국은 350건을 웃돌았습니다.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평화지수도 찾아봤습니다. 호주 경제평화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이 지수는 163개국을 대상으로 분쟁, 사회안전, 군사화 정도를 종합평가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전 세계 43위였습니다. 영국은 34위로 한국보다 앞섰지만 사회안전 세부 항목에서는 한국이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살인율, 폭력 범죄율, 수감자 비율 같은 항목들에서였습니다. 분실물 반환율 관련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한국경찰청 유실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분실물 반환율은 약 44%에 달합니다. 일본이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10% 안팎이었습니다. 런던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분실 신고된 지갑의 반환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파출소에서 돌려받은 제 지갑을 생각했습니다. 현금까지 그대로인 채로 야간 여성 보행 안전도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갤럽 인터내셔널이 수행한 국제 설문 결과에서 한국 여성의 심야 보행 안전 체감도는 조사 대상국 중 상위권이었습니다. 영국 여성의 심야 보행 안전 체감도는 한국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런던에서 밤 11시에 혼자 골목을 걷는 여성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첫날 밤부터 봤습니다. 숫자들을 하나씩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저는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취재 수첩에 쌓인 장면들이 단순한 인상이 아니었다는 확인. 이 나라는 실제로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앞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수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강력범죄 발생률이 낮다. 분실물 반환율이 높다. 야간 보행 안전 체감도가 높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숫자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CCTV 때문일까요? 경찰력 때문일까요? 저는 CCTV 관련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CCTV 설치 밀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CCTV 밀도가 비슷하거나 더 높은 나라들에서도 범죄율은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영국도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저는 지갑을 잃었습니다.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경찰 출동 시간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한국 경찰의 평균 출동 시간은 신고 접수 후 5분 이내였습니다. 영국은 평균 10분에서 15분 사이였고 농촌 지역은 그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출동 시간도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 옷가게 앞에 걸린 옷들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건
경찰이 빨리 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에서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가는 건 CCTV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숙소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 수천만 명이 살아가는 공간, 그 안에서 누군가는 길에서 주운 지갑을 그대로 파출소에 가져다 주고, 식당은 손님에게 무료로 물을 내놓고, 카페 손님들은 서로의 짐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이 나라가 다르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것,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취재 수첩에 내일의 방향을 적었습니다. 숫자 뒤를 봐야 한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서로를 믿는가? 데이비드에게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 전화가 온 건 서울 도착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까지 기다려준 게 그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그의 목소리 톤만으로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편집장이었으니까요. 소피아, 기사 어떻게 돼가고 있어?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감 압박, 본사의 기대, 그리고 슬슬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신호. 저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빗, 방향이 좀 바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가 팔짱을 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바뀐다는 거냐고. 저는 한 달 동안 취재 수첩에 쌓인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사건, 수저 서랍, 길거리 옷가게, 카페 실험, 그리고 데이터. 데이비드는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아, 그게 기사가 돼? BBC 독자들이 수저 서랍 이야기를 보러 클릭하겠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BBC 독자들은 정치, 경제, 갈등, 위기를 원했습니다. 한국 식당의 무료 생수가 헤드라인이 될 리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말은 편집장으로서 완전히 타당했습니다. 저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뜻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데이빗, 나 한 달 동안 한국의 치안 문제를 찾으러 다녔어. 그런데 없어. 진짜로 없는 거야. 강력범죄 발생률이 영국의 3분의 1도 안 돼. 분실물 반환율은 44%야. 런던은 5%도 안 되는데.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좀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뭘 쓰고 싶다는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낮 풍경이 창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빽빽한 건물들,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한 달 전 처음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왜 이 나라가 작동하는지. 그게 진짜 기사야. 데이비드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회의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BBC는 찬사 기사를 쓰는 매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칭찬하는 기사는 광고처럼 보일 수 있었고 그건 저널리즘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그걸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달 더 줄게. 근데 소피아, 팩트로 말해야 해. 감동 스토리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데이비드가 준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찾아야 하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감동이 아니라 팩트. 수저 서랍이 왜 거기 있는지가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이 왜 그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취재 수첩을 펼쳤습니다. 데이비드와의 통화 내용을 간단히 적고 나서 다음 장에 새로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신뢰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하기 위한 취재 계획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이 나라를 오래 연구해온 외국인 학자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것, 시스템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의 근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취재 방향이 확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원하는 기사가 아니라 제가 써야 하는 기사. 그 두 가지가 결국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축소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골목 가게들이 하나둘 불을 밝혔습니다.
문 밖에 진열된 옷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채로. 저는 그 풍경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취재 방향을 바꾼 첫 번째 만남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태준 교수였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30년 넘게 연구해온 학자였습니다. 연구실은 낡은 책들로 가득했고 창문 너머로 캠퍼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 분실물, 반환율이 높은 이유, 사람들이 카페에서 짐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이유. 교수는 제 질문을 끝까지 듣고 나서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네 씨, 그 질문들은 사실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서로를 믿는가? 저는 수첩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사회의 신뢰 문화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시대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6.25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서로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이웃집 쌀이 쌀을 떨어지면 내 쌀을 나눴고 농사철엔 마을 전체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남의 것을 탐낸다는 건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의 것을 건드리지 않는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교수는 이 시기가 한국 공동체 의식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운동이었지만 실제로 움직인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마다 주민들이 스스로 도로를 닦고 지붕을 고쳤습니다. 내 집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함께 고쳤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그 세 가지가 표어였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표어 이전에 이미 이 나라 사람들의 몸 안에 있던 것들이었다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냐고.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는 제도보다 오래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은 훨씬 천천히 바뀐다고. 지금 카페에서 짐을 두고 화장실을 가는 20대 청년들은 새마을 운동을 모릅니다. 6.25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조부모가 몸으로 익힌 방식이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골목 안에서 전달된 것이라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저는 연구실을 나오면서 한동안 멍하니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 만난 사람은 한국에서 20년을 산 영국인 사회학자 마틴 브라이어였습니다. 런던 출신으로 한국 도시 문화를 연구하다 아예 서울에 정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취재 의도를 듣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에 똑같이 놀랐어요. 런던에서 오면 다들 그래요. 그는 한국의 신뢰 문화를 유지시키는 요소로 교육을 꼽았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공동체 의식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청소당번, 급식당번, 학급 전체가 함께하는 활동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감각으로 익히는 것들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과 수치심의 문화가 공동체 신뢰를 유지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한다고. 남의 것을 탐낸다는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품격 문제로 여겨진다고. 그건 법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하루 종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두 학자의 말을 노트에 옮기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울의 낮은 범죄율은 경찰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분실물 반환율은 CCTV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카페에서 짐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건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서로 기대어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난했던 시절에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방식을 자식에게 전하고 또 그 자식이 다음 세대에 전하면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취재 수첩을 덮으면서 저는 기사의 첫 문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원하는 팩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팩트 뒤에 있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쓸 수 있었습니다. 써야 했습니다.
창밖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골목 가게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고 문 밖에 걸린 옷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채로 그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이 넘는 시간이 만들어낸 당연함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한 건 서울 도착 2달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숙소 책상에 노트북을 펼쳐두고 취재 수첩을 옆에 쌓았습니다. 2달치 수첩이 4권이었습니다. 지갑 사건부터 시작해서 수저 서랍, 길거리 옷가게, 카페 실험, 통계 자료, 2 학자와의 인터뷰까지 페이지마다 밑줄과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수첩을 펼쳐 첫 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는가? 2달 전 파출소를 나오면서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답이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제목을 먼저 입력했습니다. Why Korea Works? 왜 한국은 작동하는가?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잠깐 그 제목을 바라보다가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갑을 돌려받은 이야기로 이어갔습니다. 2 도시의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2개의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동 스토리로 쓰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요구한 대로 팩트로 썼습니다. 강력 범죄 발생률, 분실물 반환율, 글로벌 평화지수, 숫자들을 문장 사이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만들어진 이유를 김태준 교수와 마틴 브라이어의 말을 빌려 설명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고쳤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또 고쳤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 때 저는 수정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고칠 게 없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15년 기자 생활 동안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올 때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송고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데이비드에게서 답장이 온 건 런던 시간으로 오전이었고 서울 시간으로는 오후 늦게였습니다. 메일 제목은 짧았습니다. 읽었어. 본문도 길지 않았습니다. 소피야, 예상과 달랐어. 근데 좋아. 게재하자. 저는 메일을 읽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오후가 창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2달 전 처음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도시였습니다. 기사가 BBC 웹사이트에 올라간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저는 게재 당일 아침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기사 링크를 열어봤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고 화장실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2달 전이라면 눈에 띄지도 않았을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기사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오전 안에 10만을 넘었고 오후가 되자 댓글이 수백 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오는 댓글들이었습니다. 내용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들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갑을 돌려받은 사람, 카페에서 짐을 그대로 두고 온 사람, 길거리 옷가게 앞에서 멈춰섰던 사람. 제가 혼자 겪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에게서 다시 메일이 왔습니다. BBC 아시아 특집 기사 중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류 거품 기사는 다른 사람 시켜야겠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본사에 메일을 한 통 보냈습니다. 서울 체류를 6개월 더 연장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아직 쓰지 못한 이야기가 더 있다고. 승인이 났습니다. 짐을 다시 풀면서 취재 수첩 5번째 권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런던에서 잃어버린 건 지갑만이 아니었다. 나는 서울에서 그것도 돌려받았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런던에서 날아온 BBC 기자 소피아 베넷이 서울에서 발견한 건 특별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서로 기대어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난했던 시절에도 남의 것에 손대지 않았던 사람들이 7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를 만든 세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길거리에 걸린 옷 한 벌이 그대로 있는 나라. 현금이 든 지갑이 파출소로 돌아오는 나라. 당연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당연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오늘 소피아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감동의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나라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